자, 오늘 시장 좀 어렵습니다.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도 1조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또 환율이 높은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요. 그런데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그러니까 안 좋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리포트에 환율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담은 리포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서 환율과 그리고 우리 산업, 반도체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끄적끄적하게 위에 달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유, 여러 가지 결정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경상수지나 금리차처럼 이전에 환율을 설명하던 요인들이 그 설명력이 떨어진 대신에 최근에는 주식 자금 흐름이 환율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내국인의 외국 투자가 많이 주도했다면 2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과 연동성이 높은 일본의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절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흑자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미 달러화 자체가 강해지고 있는 요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이유를 네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 그리고 세 번째 엔화 약세, 그리고 연준이 매파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영향 이렇게 네 가지가 환율을 지속적으로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반도체 산업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일 것이다라고 가늠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환율 변수 볼 때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기억이 될까요? 예. 아마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도 여전히 원화의 약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 금리 자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의 계획이 상당히 앞당겨지면 아마 대외에 쌓여 있는 그 달러들을 국내로 가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환율이 수급에 의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환율 차이, 이런 격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금리차 확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여력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외부로는 유출 안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환율을 떨어뜨릴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달러 원 환율에 대한 전망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용태 IBK 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리는데 여러 가지 조정의 빌미를 저희가 붙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또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침 모닝 리포트를 좀 골라봤고요. 직접 쓰신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봤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KB증권의 리포트 눈에 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랐다. 목표 주가 42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AI 투자가 더 확대가 돼서 메모리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게 이 리포트의 주요 골자였고요.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메모리의 수요입니다. 우리가 메모리의 수요가 둔화될까가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된 적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올 때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KB증권에서는 메모리 수요 봤을 때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0배 올랐다라고 했고 지금부터 추정하기로는 5년 뒤까지 메모리 수요가 또 한 차례 100배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더 붙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이후에 이만큼을 더 메모리 수요가 뒤에 더 붙을 가능성, 그 모멘텀을 장착했다라고 피력을 한 거죠. AI 투자 내 메모리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메모리 수요가 이렇게 는 데에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AI 에이전트 확대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더 한 3배 정도 늘어나고요. 또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 메모리 10배 더 수요가 붙는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내 메모리 비중이 2025년 작년이었습니다. 14%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가 42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29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입니다. 이렇게 많이 튑니다. 46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올해 29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램 가격은 200% 가깝게 추가적으로 오르고 낸드는 1년 사이에 225% 오르는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29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 이제 다음 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나오면 이제 바통을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영업이익 한 69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77%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3분기가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87조 원 정도 예상되는 바 영업이익률은 82% 정도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렸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가느냐 각자의 선택이지만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는 또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 한번 인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도 자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렸는데요. 5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업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또 한 번 HBM이나 그리고 메모리 경쟁력을 재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쏠릴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ASP가 올라가는데 그 모멘텀을 톡톡히 받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 범용 D램과 HBM 매출과 영업이익은 업계 1위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지금 HBM만 보더라도 협력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글과 협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HBM4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물량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ASP 평균 판매 단가도 인상이 되면서 동시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HBM4 다음에 HBM4E가 되겠는데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공정이나 여러 가지 베이스익 다이를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일시 나노 D램으로 하는데 이건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밑단에 있는 건 이제 베이직 다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에 4나노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 전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게 기존 공정과 그런 부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으로 전환되는 데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양산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공정을 도입을 하고 베이직 다이 이런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막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잡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로 차기 또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장착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오늘 좀 떨어지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포트를 고르다 보니까 오늘은 의외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LS 일렉트릭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33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15.8%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제 전선, 전력 이런 쪽으로 AI 시대, 뭐 에이전트, 뭐 반도체 투자 확대 이런 부분 나오면서 전력과 전선 이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도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력, 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만큼 빅테크양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직류 데이터, 직류를 쏴버리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제품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괜찮은데 2분기 괜찮으니까 하반기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2분기 신규 수주가 2조 원인데요. 이거 분기 최대입니다. 분기 최대로 고간이 확 쌓아져 가고 있는 흐름들. 이게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봤을 때 연간 가이너스를 75% 정도 차지한 이제 달성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한 긍정적인 지금 스토리텔링도 짜고 있는데 이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수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거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수주가 분기 최대가 나왔는데 이게 리드 타임이 1년이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2분기 수주한 것들이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리드 타임 1년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훨씬 하반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LS 일렉트릭은 투자할 맛이 생기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한 7천억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1년 사이로 봤을 때 63%나 성장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터 센터양 수주를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5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질 좋은 제품을 수주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나를 팔더라도 제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공급.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그런 맛을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에서 3년 이상의 공급 슬롯 계약이 전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일감 수주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한과 동시에 그런 고간에 대한 긍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누주 수적액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핵심 파트너의 흐름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우위를 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패턴으로 이제 그림도 이미지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핵심을 좀 짚었는데 이거 그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기술주와 금융주를 함께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 앞으로 긍정적인 그 수익률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200의 올해 영업이익이요. 924조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코스피가 7,700선 다시금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 쪽에서 잡아주고 어쨌든 대형주에 대한 매력은 그칠 줄 모르고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7, 8월에는 있다라고 머니코드에서도 언급해드린 바 어쨌든 올해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두 종목이 있으니 비중이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익이 68%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한 630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 기업의 실적이 완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 데이터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630조인 6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절대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당하는지 아니면 이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가늠자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기술주 말고도 금융주 섹터가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반도체 효과 때문에 좀 싸 보이는 흐름들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좀 그래도 고점 부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내가 잘 돌파해낼 수 있는지 이게 투자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IT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보다 실적은 안정적인데 낮은 밸류 업종에 대한 종목 이런 부분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금융주를 잘 섞어서 가는 전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우리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과 밸류가 지금 낮기 때문에 저밸류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대표적인 업종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방어력으로도 괜찮고 이익 안정성도 담보되어 있는 바 금융주인 지금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증권주 하나 볼까요? 오늘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 같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이 새로운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55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흐름 보시면 되는데 이익 괜찮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수혜주다. 이게 제목으로도 적어놨는데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게 점유율 회복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력적인 부분은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일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얻을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 경영진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는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16,500원 정도로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으니까 이런 모멘텀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작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정책 모멘텀을 딱 받고 나서 튄 자리가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코스닥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받쳐주면서 코스닥이 뛸 자리가 됐다. 이제 준비 자세는 된 거죠. 그런 흐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을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는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2분기 순이익이 한 5,311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컨센 대비해서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함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올해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 한 6.4% 예상된다라는 점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리스크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육군에 이 소형 무장 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엔진 결함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비행을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소형 무기 헬기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엔진 결함 영향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3%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JP모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얘기를 한 거고요.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 무장 헬기 납품 지연이 되면서 이게 가이던스가 빠지다 보니까 연간 매출 원했던 그 선은 못 지킬 것으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한 5조 7천억 원 정도 바라봤는데 이게 깎이면서 5조 5천억 원 정도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달러, 앞서도 저희가 정용태 IBK 상무한테 달러원 환율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여쭤봤잖아요. 근데 워낙 약세 때문에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지화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역시나 워낙 약세 이런 부분이 마진에 압박을 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컨센에서 한 34% 빠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년 전보다 17% 빠지면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출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FA50 전투기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KF21이나 FA50이나 이집트, 페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국적 이런 부분에서 다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논의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가장 주가에 대한 촉매제가 나올 부분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UAE MOU 부분인데요. 이게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최대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FA50 전투기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훼손, 스크래치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익 성장 사이클은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으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단 목표 주가가 깎였죠. 21만 원 내려왔다라는 점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드렸으니까 좀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